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 이름은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아시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요즘 한국에서 거의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바로 그 심리학자 말입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어떠세요? 아들러의 이 한마디가 유독 가슴에 콕 박히지 않나요? 맞아요. 끝없는 경쟁, 또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그의 통찰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울림을 주는지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과연 아들러 심리학의 진짜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핵심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신화 너머에 있는 진짜 아들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만나보시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총 4파트로 나눠서 아들러를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첫째, 왜 하필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아들러에게 열광하는가? 둘째, 그의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 길을 걷게 됐는가? 셋째, 우리가 읽은 그 책과 실제 아들러 이론 사이에는 어떤 차이, 어떤 논란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아들러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왜 다시 아들러를 불러내게 된 걸까요? 이 숫자 좀 보세요. 100만 부. 이게 그냥 넘어갈 숫자가 아니죠. 단순한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이건 우리 사회가 지금 무언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신호. 즉,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정말 숨막히는 경쟁과 끊임없는 비교에서 오는 어떤 존재의 결핍감 같은 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시대적 불안감 속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는 아들러의 메시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처럼 다가왔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아들러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의 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흔히 프로이트의 제자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는 스승에게서 완전히 독립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어떻게 보면 혁명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아들러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어릴 적에는 구루병 때문에 잘 걷지도 못했고 폐렴으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그의 심리학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1911년에 스승 프로이트의 모든 건 성적 충동 때문이다라는 이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결별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학파를 세우게 됩니다. 이 표가 두 거인의 차이를 정말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프로이트가 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나? 하면서 과거의 원인을 파고들었다면 아들러는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면서 미래의 목적을 물었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성적 본능이 아니라 누구나 가진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본 거죠. 이건 정말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러가 만든 이론이 바로 개인 심리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이라는 말이 오해하기 쉬운데요. 혼자 동떨어진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인디비주얼, 하나의 전체로서의 인간,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고 스스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주체적인 존재, 이게 바로 아들러가 본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흥미진진한 파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광했던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와 실제 아들러의 학문적 이론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논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계의 반응은요,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아들러 이론을 그냥 좀 단순화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변형시켜버렸다. 심지어는 이름만 빌려온 수준의 왜곡이다. 라는 아주 강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아들러의 권위를 빌려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비판의 지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 아들러의 핵심 사상을 너무 단순화했거나 왜곡했다는 비판이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아들러 이론 그 자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아들러 이론은 어떤 경우에나 다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과학이 될 수 없는 사이비 과학이라고까지 말했어요. 또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빅토르 프랑클도 아들러 심리학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외면하는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아들러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마지막 4번째 섹션에서는 이 모든 논란 너머에 있는 그의 진짜 핵심 통찰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찾아야 할 진짜 용기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들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열등감을 갖는다.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열등감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선택하느냐.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사람은 성장하고 다른 한 사람은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책 제목처럼 그냥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용기의 전부일까요? 과연 아들러가 말하려고 했던 진짜 용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들러가 말하고자 했던 진정한 용기는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인정해 줄까, 이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오롯이 나 자신이 설정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 바로 그 심리적 자율성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당신의 삶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들러가 던지는 이 미래를 향한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그의 사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실용적인 성찰의 도구가 될 겁니다.